뉴스방에서 영화 김광석을 상영해 드리겠다고 하니까 뭐 댓글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그동안 어떻게 소송이 진행됐는지도 궁금하시는 분 많을 거고요. 실제 대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내렸죠, 작년에. 그래서 이 영화에 충분히 상당한 의심의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공적이기 때문에 이 영화는 상영 제한해서는 안 된다라고 100% 저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월 5일, 6일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저녁 7시부터 상영을 해드릴 텐데요. 잠시 제가 앞서서 인사말 드리고 영화를 같이 보고 저도 댓글로 함께 참여하고요. 영화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질의응답을 교환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영화를 실시간으로 보시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먼저 고발뉴스 뉴스방을 구독하셔야 돼요. 구독 중이라고 돼 있어야 되고요. 구독만 하셔서는 안 되고 옆에 이렇게 종이 있잖아요. 종을 활성화시켜야 배달이 돼요. 이렇게 뭐지 삿갓인가요? 이렇게 위에 있어야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영화가 시작될 때 배달이 갑니다. 그래서 함께 실시간으로 감상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 구독 중을 누르셔도 돈이 나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독을 하셔도 돈이 나가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 아래에 있는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기 후원을 약정하실 때만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을 하시는 건 전혀 돈 나가는 거 아니다. 그리고 이렇게 종이 위에 이렇게 뭐가 씌워져 있어야 실시간으로 전달이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하시고 1월 5일, 6일 김광석 시사회 함께 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를 준비하면서 착잡했어요. 좀 실시간으로 신재민 씨 관련된 뉴스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 그런가 하면은 이제 올 초 한 해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을 정하는 그런 또 논란, 논쟁이 뜨겁죠. 그 가운데 이제 신재민 씨가 발언을 하는 바람에 더 불이 붙은 그런 상황입니다. 불행하게도 지금 유서가 발견된 가운데 자살을 하지 않았느냐 이런 추측들이 일고 있고 자택과 모텔 등을 지금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신재민 이른바 파동 해프닝을 둘러싸고 여야 그리고 시민들이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홍영표 대표는 신재민 씨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근데 정상적인 소통 과정을 통했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아쉬움을 제기하기도 하는데 유감스러운 것은 정치권 특히 자한당 무조건 문재인 정부를 흔들겠다라고 하는 자한당은 계속 이 신재민 씨를 띄우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조중동도 마찬가지고요. 영달을 포기하고 양심선언을 했다. 이런 식으로 더 자극적으로 폭로를 붙이고 있는데 언론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 이런 사안은 특히 그런 것 같습니다. 조영철 씨의 페북을 보면 이분이 이제 전문가신 것 같은데 국채 상환이 뭐 초과 세수가 있어서 잉여가 있다고 바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현찰이 있어야 복지라든가 필요한 데 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판단을 두고 정책 입안자는 물론이고 결정자들이 다양한 층위에서 토론을 하는 것인데 국채과에 있는 신재민 씨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채를 조금이라도 갚는 것을 원하는 그런 자기 시야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소통이 안 된 상황에서 생긴 것 같다. 나아가서 이 신재민 씨에 대해서는 지금 유서가 발견된 상황이고 아마 이 방송에 나갈 때는 불행한 상황이 발생했을 수도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재정회의를 참석했더니 잘 이끌고 있고 국가 미래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했던 박근혜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당시에 하고 있었어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갑자기 투사가 되는 양상. 이게 과연 건강한 것인가? 근데 또 이거를 조선일보 등은 마구 띄우고 있어요. 지금 유서는 함부로 이렇게 공개하는 게 아닌데 이 모방 심리를 자극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 다 인간은 자기 안에 정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의심이 공동체 속에서 정의롭게 발현되려면 여러 가지 조건과 단계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 보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흔적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상당히 피폐한 상황으로 전락했고 6개월 동안 매일 술 먹고 돈으로 메가스타디 계약한 것 같은데 돈으로 양주 마시고 양주는 원 없이 먹은 것 같다. 돈도 원 없이 쓰고 카드값도 밀려 있는 듯하고 이렇게 뭔가 자기 개인사적으로 고통 속에서 응어리가 계속 증폭되고 있는데 그게 씨앗 중에 하나가 기재부에서 있었던 그 일 같아요. 근데 그 일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는데 세 가지죠. KTNG 4조 원 채권을 발행하라고 그랬는데 좌절됐잖아요. 그런 거 하면은 1조 원 바이아웃 안 한 거. 이 세 가지인데 계속 그것만 반복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조금 다른 층의 사람과 대화했더라면은 충분히 그렇게도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다음 단계에서 큰 그림을 보면서 좋은 건강한 국민을 생각하는 기재부의 관료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여하튼 어떤 일로 인해서 자기가 기재부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큰 돈을 만졌는데 자기가 기재부에서 느꼈던 만족감과 좀 다른 채워지지 않는 그런 무엇이 있었던 여하튼 그 4개월 6개월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들여다보는 게 진재민 씨의 이른바 결행 해프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조중동을 비롯해서 적폐 세력들은 이 순진한 이 진재민 씨의 이런 개인사적 문제에서 발화된 이 해프닝을 양심선언이다 무슨 뭐 구국의 무슨 뭐 결정이다 이런 식으로 자꾸 키워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사진을 두고 설왕설래 말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진짜 이상호 기자 맞냐? 네 맞습니다. 제가 원래 이랬어요. 저도 스트레스 때문에 살이 많이 쪘습니다. 제가 왜 내부 고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내부 고발 전문가거든요. 제가 20여 년 동안 내부 고발자들 주로 만나서 뉴스를 만들어 왔고 저 또한 기자는 내부 고발자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MBC라고 하는 언론사 이전에 큰 공공기관이잖아요. 이 내부를 외부에 알리고 잘못된 사안을 시정하려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안 될 경우에 밖으로 알리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내부 고발자잖아요. 핸드백 사건, 태영 SBS의 로비 고발했고요. 내부 고발자죠. 그런가 하면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2012년 국정원과 MBC의 김정남 공작 인터뷰 공작 의혹 이거 내부 고발했잖아요. 그래서 잘렸잖아요. 그래서 내부 고발자들 만나왔는데 건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뭔가 자기가 저항한 흔적이 있어야 돼요. 최소한이라도 물론 어렵지만 그리고 최대한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4개월, 6개월이라고 하는 텀이 너무 길어요.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인과관계가 작용했는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저는 MBC에 있으면서도 내부 고발자들을 돕기 위해서 아름다운 재단과 함께 수억 대의 기금을 모금해서 많은 분들한테 전달해 왔어요. 지금은 이제 참여연대로 넘어갔습니다만 이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책임 있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조선일보 제가 어제는 중앙일보를 비판을 해드렸는데 조선일보 원조죠. 원조 조중동의 원조 기승전 반문입니다. 반문 드디어 시작을 했어요. 새해 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서 이른바 그 대북 흔들기죠. 북한 비핵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 행보가 북한의 선의에 매달리며 아부하는데 올인했다. 제정신이 아닌 거죠. 지금 이 사람들 본격적으로 이제 빨갱이 사냥을 시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 드는 이제는 날이 다 달아버린 전가의 보도를 꺼내고 또 칼춤을 추겠다는 것인데 김대중뿐만이 아니라 양상훈 주필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정말 도의를 벗어난 표현인데 문재인 대통령의 문제는 지적 능력이 아니라 폐쇄성에 있다. 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작 문제는 폐쇄성에 있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보수보다 북한을 더 좋아한다. 미국보다 중국을 더 좋아한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의 세상은 우리 편과 나쁜 놈들의 싸움터다. 이런 강렬한 정의를 품고 있다. 거의 한눈은 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런 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재인 정부의 개혁이 더뎌지고 있는데 그걸 강도 높게 비판하지 않는다고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댓글에. 제가 필요할 때마다 지적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가 촛불 이후에 정통성을 가지고 세운 민주정부예요. 이렇게 근거 없이 빨갱이 사냥을 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명확하게 구분해서 비판과 비난을 해야 된다. 이건 비난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계속 경계를 해 주십사 하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내용 언론에 나오지 않고 있어서 제가 가져왔어요. 오마이뉴스 기사인데요. 단독으로 올렸습니다. 이재명 지사의 친형이 자살 기도를 실제 했었다라고 하는 생전에 본인 카톡이 입수됐다는 얘기예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인데 언론이 보도하지 않고 있어요.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이재선 씨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따르면 2017년에 익명의 인사와 대화를 나눴네요. 사실 나 3년 반 전에 자살 기도했거든요 라고 얘기를 본인이 하고 있습니다. 3년 반 전이면 언제냐면 2014년 3월 경기도 평택에서 이재선 씨가 운행하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두고 한 말로 추정이 되는데요. 이때 이재선 씨 측은 졸음운전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을 내가 시도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재명 지사는 정신질환에 의한 행동이 그 이전에도 있었지만 2014년 3월 요 사고가 정신질환에 따른 자살 시도였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진단을 받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지자체 장으로서 움직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대단히 중요한 단서가 되겠습니다. 사실 그 부인 박인복 씨도 2014년에 남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입원 기록에다가 이 당시 2013년 교통사고가 자살 시도였다, 고의였다 이런 진술을 한 바 있는데 지금은 입장을 바꾸고 있죠. 실제 카톡 내용인데요. 사실 3년 반 전에 자살 기도했거든요. 이런 명확한 사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지사를 마치 파렴치하게 멀쩡한 형을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한 것처럼 박근혜 정권 치하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서울대 분당 병원장의 진술 등을 가지고 언론 플레이를 했던 중앙일보가 무색해지는 그런 팩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1월 1일자 한겨레만 3년째 광고가 없어 삼성에서 광고를 안 붙여줘. 이게 무슨 기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그림을 좀 보여드릴게요. 짠, 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서울신문 쫙 있죠. 하단에 돼지 안고 있는 삼성의 기업 광고가 있잖아요. 다 있어요. 모든 언론마다 다 돼지가 이렇게 떠 있습니다. 분홍색 돼지, 황금 돼지도 아니고 분홍색 돼지. 그런가 하면 경제지도 다 떠 있죠. 이렇게 전자신문, 한국경제, 헤럴드 경제 다 떠 있죠. 그런가 하면 스포츠지 다 분홍색 돼지 다 떠 있어요. 다 떠 있어요. 스포츠 신문에도. 근데 어이구 또 지방지에도 다 떠 있습니다. 요게 일면 요 하단 기사 거의 억대를 호가하기 때문에 좋은 재원이 되고 선물이 되는 거죠. 심지어 코리아 타임스, 코리아 헤럴드, 영자지까지 다 돼지가 떠 있는데 단 하나 한겨레에만 광고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기본적으로 삼성은 삼성 기사 비판적 기사가 있을 때 광고를 주지 않는 원칙이 있다. 이렇게 한겨레 관계자가 들었대요. 그래서 조건이 삼성에 대한 비판적 기사가 없어야만 광고를 준다라고 하는 그런 조건을 걔들이 내세우고 있는데 하필이면 한겨레 신년호에도 역시 삼성의 노조와해 실상과 관련된 단독 기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겨레는 광고, 억대 광고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진실을 택한 거죠. 실제 그 광고를 포기하고 쓴 기사는 신면에 삼성 재판 중인 노조와해 주동자 직접 고용. 무슨 말이냐면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해서 재판에 넘겨져 있는 부산 양산서비스센터 대표 도화무개 씨를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중요한 기사인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기사를 문제 삼아서 남들 다 주는 광고를 안 줘. 저는 두 가지로 생각해요. 기사를 안 쓰고 광고를 받은 언론들이 국민을 상대로 한 책임을 해태하고 있고, 나아가서 한겨레는 언론 정의를 위해서 제 역할을 한 것이죠.
삼성은 돈으로 매수한 것, 범죄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범죄 행위라고 하는 증거가 있죠. 여기 보실래요? 제가 고발했던 삼성 X파일 내용 중에서 공개해 드리는 건데요. 이학수, 김 XX 어떻게 됐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홍석현, 삼성그룹의 공식 뇌물 전달자, 실제로 뇌물을 배달도 했어요. 사과박스에 담아서. 그 사람 삼성 로비스트였어요? 진짜 많죠, 삼성 로비스트. 동아는 1호판에 동아일보를 말하는 거예요. 1호판도 있어요. 삼성 비판 기사를 실어서 그걸 우리가 빼냈어요. 기사를 지웠다 이거예요. 뭐 광고를 쓰는 거죠, 이럴 때. 경제부가 대단했어요. 아유, 그거 빼줬다고 뭐 생색을 냈다 이거겠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놈들이 언론사지요. 의도적으로 삼성을 자꾸 흠집 내려고 그래요. 지난번 뉴스플러스라고 하는 주간지 있었죠. 동아에서 만든 거였는데 뉴스플러스인가 거기서 불만을 품고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기에, 비판 기사를 쓰기에 광고를 좀 뺐어요. 광고비 줄여야 돼요. 아무리 잘해줘도 기자놈들은 말 안 들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요 분이 지금 중앙일보와 JTBC 오너예요. 요런 도덕성으로 광고를 가지고 언론을 조종하고 탄압하고 이용하던 자가 지금 중앙일보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시제를 동원해서 이현재 등 시장주의자를 대동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문재인 정부 흔들기에 나섰고 나아가서 삼성 제국을 만들려고 전면에 나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한겨레만 빼고 전 언론에다가 뿌린 거 아닙니까, 돈을. 이거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범죄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수사할 검찰이 대한민국에 있나요? 그런 현실이 또 자각이 되네요. KBS 12% 시청률 정체 중입니다. 큐시트를 보면 트럼프 어제 전해드렸죠. 김정은 만남을 looking forward to meet him 하고 있다. 만나기를 고대하고 있다라는 트위터에 근거해서 기사를 썼는데 북미 정상회담 전망은 해놓고 들어보니까 불투명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문 대통령 함께 잘 사는 첫 해 경제 성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 함께 잘 사는 첫 해라고 바꿨어요. 네이밍을. 과거에 무슨 뭐 공정경제 차원에서 뭐 최저임금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기보다는 함께 잘 사는 첫 해라고 조금 우회했지만 정신은 여전한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자,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8,350원이 되는데 기업 부담 얼마나 될까? 기업들은 원성이 자자하지만 실제로 따져보니까 지난해보다 17만 원 정도 올라가는 건데 정부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일정 부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했기 때문에 17만 원이 넘으면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그러면 월급을 더 올려주지 않아도 된다. 기업 측에서는 변함이 없고 근로자 30인 미만인 영세사업장 경우에 정부가 일자리 안정기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한 달 최대 15만 원, 즉 월급이 17만 원이 올라도 2만 원에서 4만 원 정도만 더 지급하면 된다. 큰 영향 없다. 이렇게 달래고 있어요, 기업을. 언론이 나서서. 자, 이런 기사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올해부터 미국 최저임금 최대 44%가 오른답니다. 우리는 지금 8,350원 가지고 난리인데 44% 오르면은 보니까 10.4달러에서 15달러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16,000원, 7,000원 이런 돈입니다. 미국 기업들은 다 도산하겠네요. 그죠? 조중동의 논리대로라면. 하지만 1,700만 명이 웃는다, 이렇게 서울신문이 제목을 뽑고 있어요. 이게 하물며 미국도 왜 이렇게 최저임금을 올리겠습니까? 이게 양극화, 부의 양극화가 너무 심각해서 나라가 이렇게 뽀개질 지경에 이르렀다라고 인식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더하면 더했지 절대 덜하지 않잖아요.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인데요. 미국 121, 한국 128, 이거 한국이 제일 높습니다. 모든 전 연령대에. 그런데 특히 60대 이상 경우에는 가계부채 비율이 너무 높아요. 저축도 못하는 와중에 빚이 많아서 이게 결국은 폭탄이죠. 빚 폭탄이 터지면 이제 그 아래 세대가 넘겨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소득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과제입니다. 동아일보의 실언이에요. 2014년 박근혜 정부 당시에. 미국, 일본은 월급 올려주는데 우리도 올려줘야 된다라고 오죽하면 조정동 내에서 이런 목소리가 나왔어요. 한번 읽어보죠. 기업이 탐욕스러워서 그렇다. 양극화의 원인을 묻는 질문에 현직 장관이 그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기업으로 쏠리는 소득 배분이 저성장의 원인이 되고 있을 정도다. 기업들의 현금 자산은 4개월 연속 500조 원을 넘었는데 저축률도 기업의 경우는 21%다. 반면 가계 빚은 1000조 원이다. 가계 저축률은 불과 4%다. 기업은 돈 팍팍 벌어서 21.5% 저축하고 있는데 가계는 빚이 많아서 4%에 불과하다는 거죠. OECD 노동소득 분배율을 제시하고 있어요. 자, 보면 기업소득은 20배 가까이 급증했어. 가계소득은 1.6배 증가했는데 무슨 말이냐면 돈을 벌어서 기업으로 배분되는 몫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노동소득으로 분배되는 것은 97년에 75.8%에서 2011년에 68.2%로 나아가서 2016년에는 56.24%. 노동소득을 분배하는 비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야. 기업 자본으로는 돈이 계속 가고 이게 일관되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2016년 OECD 확인된 자료로만 최저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부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거를 당시 동아일보도 인정을 했었는데 여전히 최저임금 올리고 정부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걸 가지고 나라 경제가 망할 것이냐 부추기고 있다.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4.4%. 큐시트를 보니까 경제에 방점 둔 대통령 신년사. 경제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김정은 만남을 고대한다. 트럼프 화답했고 김정은이 꺼낸 개성공단 금강산 재개 발언 관련해서 제재 속에도 해법은 있다. 어떤 해법인가 봤더니 당장 대북 제재 때문에 안 되지만 먼저 제재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모색해 보겠다라고 했어요. 실제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이산가족 상설 면회소를 금강산에 설치한다거나 이거 인도적인 부분이니까 괜찮죠. 그다음 개성공단 당장 재개는 안 하더라도 현장 점검을 꾸준히 해나가면 이것도 언제라도 바로 스위치만 올리면 가동이 가능하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배상 판결 무시하는 일본 전범 기업의 재산 압류 신청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대법원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을 냈지만 일본 전범 기업들 배상금 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에 있는 그들의 재산을 압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진일철 주금, 옛 신일본 제철이죠. 주식의 30%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대. PNR이라고. 여기에 대해서 주식 압류 신청서가 제출됐다는 것이고요. 그런가 하면은 미쓰비시, 여러분들 미쓰비시 되게 많잖아요. 우리 생활 주변에 제품들 포크레인부터 시작해서 자동차까지 되게 많아요. 미쓰비시 중공업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데 3월까지라네요. 3월 1일까지 응하지 않으면 미쓰비시가 소유한 국내 특허권이 있구나. 100여 개에 대해서 압류 절차 하면 되겠네요. 네. SBS 5.5 아이고 반일 공세로 포문을 열었네요. 아베가 레이더 가지고 공세를 벌이니까 국방부가 이례적으로 유감을 표시하면서 위협 비행에 대해 사과하라 이렇게 응수하고 나섰다. 달라진 국방부의 모습이죠. 대응을 안 하면 일본 억지를 받아들이는 꼴이기 때문에 군도 강공 모드로 전환했고 나아가서 이낙연 총리도 공개적으로 일본에 항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네요.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JTBC 뉴스룸인데요. 시청률 5.5% 살짝 올라왔네요. 큐시트를 보니까 신년특집 대토론회를 올렸어요. 2019년 한국 어디로 가나 주로 경제 쪽을 살폈는데 관전평이 정리되어 있는 기사입니다. 2대1 건데요. 한국 경제가 이미 위기다라는 위기론과 아니다. 항상 경제는 어렵다고 했다. 기득권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포를 과장하고 있는 것이다. 제가 기억하는 한 80년대 50대 경제가 가장 어렵다고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언론 통제하던 군부에서 내린 자료들 보면 경제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 흔적을 볼 수 있어요. 경제라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데이터만 있고 체감되는 것만 있는데 항상 사실 좋진 않았죠. 그런데 신세동 교수 학계를 대표해서 나온 양반은 한국 경제가 충분히 위기 상황이다. 그리고 또 김영근 한국경영자총연합회 경총 부회장도 참석해서 기업의 입장을 강조하는 기존의 위기론적 입장에서 얘기를 했는데 맞섰어요. 충분히. 그죠? 유시민 작가는 기득권 보호 차원에서 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이런 우려를 제기했고, 동시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가 아니라 보완 수정에 나간다라고 하는 기존의 입장을 변호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이런 프레임 자체가 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경제랑 경영은 다른 거잖아요. 경영은 한 회사를 잘 운영을 해서 수익을 내는 거가 경영의 원리고, 경제라는 것은 국가 경제가 이 국민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게 경제잖아요. 근데 경제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기업의 얘기를 합니다. 경제를 구성하는 것은 많잖아요. 기업 말고도. 그죠? 정부도 있고 사회도 있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를 얘기하면서 자꾸 경영, 회사 경영을 얘기하는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문제고, 언론도 그런 관점에서 적자생존이라든가 수익률이라든가 기회비용이라든가 뭐 이윤 뭐 이런 관점에서만 경제를 보잖아요. 그게 아니라 회사 자체도 그렇게만 굴리면 잘 안 돌아가죠. 사람들이 안에 있고 그 마케팅의 대상이 인간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서 기업에서도 해서는 안 될 짓을 양극화 때문에 굶주리고 있는 대한민국의 실질 경제에다가 투영을 하니까 계속 경제 얘기, 우리는 못 살고 굶주리는데 힘든데 자꾸 기업 어렵다는 얘기가 더 크게 부각되는 그런 우가 범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호의 뉴스비평이었습니다. 고발뉴스는 여러분의 자발적 후원에 힘입어 운영되는 대한매체입니다. 자본과 외압에 흔들리지 않는 언론으로 키워주십시오. 후원 신청은 지금 고발뉴스닷컴에서 접수 중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